시총 40조짜리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하는 데는 14시간 걸렸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은행이 파산하는 거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거든요. 하룻밤 사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 사태가 터지기 전에 실리콘밸리 은행 주가는 300달러였었어요. 그러다가 뱅크런 우려 사태가 나오고 유상증자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100달러가 됐고 애프터마켓에서도 20% 하락했었고 어젯밤 장 전에는 마이너스 60% 40달러 정도 선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거리다가 본장 열리기 1시간 전에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보류 중인 뉴스로 인해서 거래가 중단되었다. 장이 열리면은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뉴스가 확정된 다음에 재개를 하겠다 이러면서 거래를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매각밖에 남지 않았다. CNBC를 고용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거래를 정지하는 게 보통 열흘 정도까지 할 수 있었거든요. 뭐 그 안에 매각 대상자가 정해지면은 거래는 다시 재개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좋은 일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게 어려운 일이죠. 금융이라는 거는 채권 자체가 어떤 게 부실이고 어떤 게 우량인지 회계적으로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분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수해주세요. 덜커덕 넘기는 거예요. 어떤 바보가 그거를 긴급하게 사드리겠어요. 그게 쉽지가 않죠. 인수하려는 곳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결국은 나라가 인수해주거나 부실을 책임져주거나 무언가를 해줘야 누군가가 인수할 수 있는데 그 일이 쉽지 않겠죠. 어젯밤에 나왔던 뉴스들이었는데 매각을 위해서 협상하겠다고 CEO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누군가가 그걸 사주겠냐는 거죠. 계속 뭐 전화를 돌린다. 나중에 나오는 뉴스들은 더 긴급한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제니 옐런이 이 사태 터지고 나서 얼마 안 되자마자 바로 얘기했던 게 실리콘밸리 은행 위기, 그리고 몇몇 은행들을 주시하고 있다. 채권 부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겠죠. 취약한 사업 구조를 가진 몇몇 은행들, 일반적인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일반적인 뭐 기업에 대한 대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골고루 하는 은행들이 아니라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스타트업에 집중된, 사모펀드에 집중된 돈을 빌려주는 은행들, 이런 곳들은 매우 취약할 거고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2007년에 프라임 등급이 있고 서브프라임 등급이 있는데, 프라임은 우량한 등급들한테 주택담보대출을 해줬던 거고, 서브프라임은 비우량 등급에게 대출을 줬던 겁니다. 비우량한테 돈을 빌려주는 이유는 이자가 더 비싸니까 마진을 더 남기기 위해서였던 거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사업을 했던 은행들이 서브프라임 사태 때 싹 다 쓸려 나갔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스타트업이라는 데들은,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 저금리와 유동성이 폭발하면서 스타트업 쪽에 버블이 많긴 많았습니다. 닷컴 버블급으로 굉장히 버블이 심했었는데요. 유동성 파티를 벌이다가 이번에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침체가 길어지면서 스타트업들이 무너지는 거죠. 실리콘밸리 은행까지 무너지고 나면은 스타트업으로 전이되는 거는 뭐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실리콘밸리 은행과 스타트업들의 관계가,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았어요. 그럼 실리콘밸리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놓습니다. 이번에 파산이 됐고 25,000달러까지는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 고객들의 90% 이상은 다 초과되는 사람들이에요. 기업들은 수백억 수천억을 맡겨놓은 곳들도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스타트업들부터 하나씩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익이 걸린 경우에 막무가내 협상으로 밀어붙입니다. 두 번째로 위험에 처했을 때는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미국의 특징이었었거든요. 옐런이 직접 은행의 위기를 챙기고 동향을 확인한다라는 거는 이 사태의 문제가 가벼운 건 아니라는 점. 14시간도 안 돼가지고 파산을 결정했다라는 것도 이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부가 얼마나 개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라 보는 거죠. 또 몇몇 은행도 있잖아요. 패키지로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규모가 될 수 있겠죠. 실리콘밸리 은행 자산 규모가 280조인데 어떻게 회수될 거냐, 무너지는 거냐에 따라서 스타트업 쪽부터 시작해서 여파가 달라질 겁니다. 과거에 한번 미국이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리먼 사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산업은행이 미국 4위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해서 인수를 하려고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래 조건에 좀 이견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외환보유고가 뭐 얼마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꼭 왜 인수해야 되냐 하면서 국감에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었죠. 결국은 포기를 했는데, 그때 리먼이 원했던 가격은 주당 18에서 30달러 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달라 했던 거죠. 사는이 제시한 가격은 6.4달러였는데 6.4달러에도 사면 안 되는 기업이었던 거예요. 다 사는 게 아니라 부분만 인수하겠다 이랬었고, 리먼은 몽땅 다 사가라, 부채까지 싹 다 가져가, 이랬던 거잖아요. 만약에 포기 안 했으면 리먼 부채가 660조였거든요 이거를 다 떠안을 뻔했습니다. 사는이 협상 중단했던 게 9월 10일이었었고 3일 뒤부터는 추석 연휴였었어요. 그 추석 연휴 중이었던 9월 15일에 리먼이 파산을 합니다. 만약 사는이 이걸 인수했다라 그러면은 정말 큰일 날 뻔한 사건이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망하기 직전 며칠 전까지도 인수 협상을 하고 정말 넘기려고 했다라는 점에서 큰 실망감이 있었어요. 이렇게 망한 리먼을 누가 인수했느냐? 바클레이즈랑 노무라가 나눠서 인수를 했어요. 바클레이즈가 북미 지역 가져갔고 노무라가
아시아랑 유럽 일부를 가져갔습니다. 알짜 부동산 자산이 많았던 북미 지역은 1년도 안 돼서 4조 원가량의 수익을 냈고요. 노무라가 인수한 지역은 적자를 내다가 나중에는 사업을 중단하는 수준까지 내려갔었어요. 당시에 파생상품 보험 운영을 했던 AIG는 국가가 인수해서 부실을 또 떠안아줬었습니다. 옐런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이유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라는 거거든요. 실리콘밸리 은행도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 상당수가 미국 채권이었었던 거고, 결국 미국 채권발로 문제가 벌어진 거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도 이 채권 자산에 대한 부실이 있을 것이다라 보는 거죠. 채권이라는 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이 떨어져요. 이걸 내가 만기까지 들고 갈 수 있다? 상관없어요. 내가 정해진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도중에 내가 할인된 가격으로 팔아야 될 때는 손실을 크게 보는 거죠. 이게 채권이거든요. 대형 은행들은 돈의 여력이 있으니까 만기까지 그 채권들을 계속 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손실 안 보고 원금과 이자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갑자기 뱅크런이 터지면서 도중에 이 채권을 팔아야 되는 회사들은 손실을 그대로 떠안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본 잠식이 일어나고 망하게 됐던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가장 쉬운 방법은 채권 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연준의 기준금리가 내려가야 되고 바이든 정부의 말이 파월에게 통해야 되겠죠. 이 과정에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인데 시장에서는 3월 금리 인상이 0.5가 과반수로 넘어갔다가 다시 0.25로 과반수가 다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제 연준도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 사건이 연준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국가가 나서서 실리콘밸리 은행을 잘 쪼개가지고 다른 은행들한테 넘겨야 되겠죠. 이거를 사보고 싶어 하는 은행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이즈가 적지도 않고 40년 정도 된 은행이고 스타트업에 거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은행들은 헐값에라도 사고 싶어 하는 곳들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이거를 부채와 자산을 어떻게 도려내고 본인들이 더 유리하게 싸게 가져가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문제는 국가가 도와줘서 은행을 살렸다. 그러면은 모럴 해저드들이 더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미국의 역사를 봤을 때 정말로 정부가 지원을 해서 살려주려면 명분이 필요한데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살려주기에는 명분이 좋진 않습니다. 공포감이 가득할 때 살려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큰 은행이 무너진다라고 그러면 진짜 시장의 공포가 달라지겠죠. 야, 이거 끝장나겠다. 장난 아니겠다. 그럴 때는 갑자기 긴급 지원금을 통해서 뭐 인수해주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미 시장의 증시부터 많이 박살나겠죠. 그래서 이것도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국가가 지금은 파산을 시켰지만 실리콘밸리 은행을 매각하는 방법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먼도 바클레이즈가 나서서 인수를 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워렌 버핏이 나서서 민간적으로 도와줬죠. 민간 해결사들한테 이 일을 넘길 수도 있어요. 해결사들이야 뭐 금융권 투자 은행들일 건데 그러면 금융권 투자 은행들이 이거를 인수해 줄 때 바보가 아니거든요. 기브앤테이크를 할 겁니다. 대가로 뭘 줄 거야.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실리콘밸리 은행을 잘 매각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라고 하니까 시장에 안도감을 줄 수 있으니까 좋을 거고 투자은행은 뭔가를 더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건데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억제를 해줄 거냐 아니면은 인수할 때 통으로 인수하는 게 아니라 유리한 알짜 자산이 위주로 있는 사업부만 인수할 수 있게 해줄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실리콘밸리 은행이 올해 처음으로 부실보험 연방예금보험의 이제 제도에 들어갔다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폐쇄를 했다라는 뉴스들이 나왔었거든요. 연방예금보험 제도라는 거는 금융기관이 부실해지고 나서 연방준비제도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가입할 수도 있지만 긴급할 때는 그냥 즉시 가입도 시켜줍니다. 그러면 고객의 돈을 일정 한도와 이자까지 보호를 해줘요. 국가기금으로 은행을 구제해주게 되는 건데 연방예금보험기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사태를 해결할 만큼의 많은 여력이 있는 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월요일날 우선 이 돈으로 돌려주고 25,000달러 이하까지는 그 이상부터는 파산을 통해서 자산을 매각해가지고 나오는 돈들로 물어주겠죠. 그 다음에 회사의 채권자들한테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맨 마지막에 받아갑니다. 그래서 청산가치랑 주식의 가치를 계산했을 때 청산가치가 훨씬 더 높다라 그러면은 주식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계기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좋은 상태에서 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청산가치가 더 높은 사례가 흔치는 않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든이 움직였거든요. 이게 좀 이상했어요. 갑자기 바이든이 하면 안 되는 발언을 그날 갑자기 합니다. CPI가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CPI는 유출하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시장의 공포를 빨리 막기 위해서 CPI
CPI에 대한 언급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시장에서 다음 주에 CPI가 좋을 거냐 안 좋을 거냐로 불안한 상황인데 여기서 다음 주 CPI 좋을 겁니다라 그러면 당연히 호재가 되잖아요. 바이든 발언 끝나자마자 증시가 쫙 올랐다가 이번에 갑자기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얘기 나오면서 꺾였거든요. 긴급하기 때문에 무리한 패를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시총 40조 은행이 파산하는데 14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에 옐런 재무장관 이야기도 있었고 바이든의 언급도 있었고 정말 다이나믹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은행이 파산한 사례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에 해당되고요. 상당히 급한 속도로 파산을 결정했는데 저는 두 가지로 예상하고 있어요. 막상 열어보니까 부실 규모가 너무 커서 전이를 막기 위해서 파산시켜버렸다. 파산이라는 공포를 만들어서 연준을 압박하려는 재물로 쓰려고 하는 거다. 이 둘 중에 하나라 생각하거든요. 대형주들 주가를 보면은 마이너스 5% 시작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던가 웰스파고도 거의 다 주가를 회복했고 JP모건은 2.5%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4%에 닿았었던 미국채 금리가 10년물이죠. 3.7%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었던 실리콘밸리가 보유한 자산이 미국채를 매도하면서 손실이 확정 나서 자본 잠식이 벌어졌던 건데 미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대형 은행들이라던가 지방 은행들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채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가 덜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은행주들이 선별적으로 갔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안전해 보이는 은행들은 주가가 빨리 회복됐고 중형급, 미들 사이즈 급들에서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은행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끝났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이번 주말에 뉴스를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고 정리를 해서 월요일날 장 시작할 때 잘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연준에서는 셈법이 복잡해지기 시작했겠죠. 은행들이 힘들어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동안은 뭐 기업이 힘들다, 국민이 힘들다 이런 거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벼운 진통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지금은 연착륙이 아니라 착륙하려고 하는데 타이어 하나가 지금 분실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착륙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상황까지 아주 아이러니해졌죠.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번에 나왔던 지표들 중에서 실업률이 생각보다 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뭐 바이든 피셜이 있었지만 CPI가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만 된다라고 하면은 연준도 금리를 원하는 만큼 하긴 어려울 것이다. 두 번 할 거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왔을 때는 계속 경제 뉴스 보면서 소식을 체크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